약 138억 년 전, 빅뱅과 함께 시작된 우주. 빅뱅 직후 우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신 그 암흑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죠. 그렇게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 동안 우주에 존재하는 암흑의 무언가는 활발히 부딪히고 충돌하며 이제껏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었고,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이 광활한 우주를 채울 충분한 재료가 마련됩니다. 그렇게 138억 년의 세월이 흘러 인류 문명에 꽃피우는 데 성공한 우주.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 탄생한 인류는 자신을 탄생케 한 우주의 존재에 의문을 품었고, 자신들을 잉태한 암흑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이 기간 동안 아이작 뉴턴,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 이 세상에 다신 없을 천재들이 탄생하며 그 미스테리한 우주의 탄생을 들여다보게 하였고,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던 우주 탄생의 순간에 점점 다가가고 있죠. 하지만 인류 문명의 역사는 길어봤자 400만 년, 무려 138억 년에 달하는 우주의 역사에 비비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러한 탓에 아직까지 우리의 언어로 풀어내지 못한 우주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암흑을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었던 우주에서 일어난 대폭발 빅뱅. 그로부터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 후 갑자기 우주는 10의 30제곱배에 이르는 엄청난 급팽창을 이루며 현 우주의 토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덕에 이 우주는 우주 배경 복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균일한 우주를 만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에 따라 이 우주가 균일하다면 먼지 덩어리와 가스들조차 뭉치지 못해 우리 지구, 태양과 같은 천체들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몰랐던 천체의 형성 과정이 있었던 것인지, 빅뱅과 동시에 이미 천체는 형성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빅뱅이 틀렸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어떠한 가설을 만들어도 뉴턴부터 시작되어 아인슈타인이 완성시킨 고전역학으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원 소설부터 시작해 오랜 여정을 거쳐 탄생한 빅뱅 이론은 더 이상 그들의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었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곳에서 이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아인슈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비주류 학문, 양자역학이었죠. 1900년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자신의 흑체 복사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에너지라는 개념을 일반 물질들처럼 잘게 쪼개어 보자는 이야기로, 이것이 바로 현재 고전역학과 쌍벽을 이루는 양자역학의 탄생이었죠. 이후 기적의 해인 1905년 아인슈타인은 브라운 운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비롯해 광전 효과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에너지를 잘게 쪼개 양자화한다는 플랑크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빛조차도 양자화되어 있다는 광양자설을 떠올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빛의 본질에 대한 호기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빛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냈고, 17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죠. 그 결과 빛에 대한 가설은 총 2가지의 선택지로 좁혀지게 되는데요. 바로 입자설과 파동설이었죠. 빛은 오랜 기간 동안 입자라는 설과 파동이라는 설로 나뉘며, 일정 기간 동안 한 가지 견해가 지배적이다가 다른 견해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뒤집히는 등 두 견해는 철저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물질은 입자면 입자, 파동이면 파동이니까요. 가장 먼저 고전역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빛이 수많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프리즘을 이용해 태양광을 여러 갈래의 빛으로 쪼개었고, 백색광은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세 개의 빛이 합쳐져 만들어졌으며, 이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 단위라고 설명했죠. 이에 따라 빛은 입자라는 개념이 굳어졌고, 더욱이 당시 뉴턴은 과학계의 거장으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감히 그의 빛 입자설에 태클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뉴턴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한 과학자 크리스티안 하이헌스는 그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데요. 하이헌스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 1690년 논문 빛에 대한 논고에서 우주는 신비로운 무중력 물질인 에테르로 채워져 있으며, 빛은 이 에테르를 통해 전해지는 파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매질의 밀도와 빛의 속도에 대해서도 뉴턴과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뉴턴은 밀도가 높으면 빛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했지만, 하이헌스는 반대로 밀도가 클수록 빛의 속도는 더 느려진다고 주장했죠.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이동할 때 아래로 꺾이는 현상 역시 빛이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물에 들어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언스의 비파동설은 실험으로서도 증명되며 굉장히 설득력 있었던 주장임에도 빛의 파동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입자설을 주장한 뉴턴의 권위가 너무나도 높아 100여 년 동안 빛은 입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19세기 초 영국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였던 토마스 영은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놀라운 실험 결과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는 좁은 틈이 2개 있는 이중슬릿에 빛을 통과시켰는데 이중슬릿을 지나쳐간 빛은 마치 파동이라도 되는 듯 간섭 무늬를 일으켰죠. 만약 뉴턴의 주장대로 빛이 입자라면 빛은 2 구멍 중 한 가지 구멍을 지나 2줄의 선명한 무늬를 보여야 했습니다. 이는 빛이 입자가 아닌 파동이라는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18세기 열역학의 아버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전자기 연구를 통해 방정식으로 전자기파의 속도를 계산하며 빛 역시 전자기파라는 파동의 종류임을 밝혀내었죠. 그렇게 뉴턴에 의해 입자로 시작된 빛은 파동으로 결론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1905년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라는 놀라운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보다 앞서 1887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히 루돌프 헤르츠는 진공 상태에서 금속판에 빛을 비추면 무언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파동이라는 결론이 과학계 전반에 내려진 상태라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요. 때문에 과학자들은 전자기파인 빛이 금속판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의 에너지를 전달하면 전자가 그 에너지를 이용해 튀어나온다고 설명했지만 이 현상이 그렇게 간단히 설명되는 문제는 아니었죠. 만약 이 설명이 맞다면 일정 세기 이상의 빛을 금속판에 쬐이면 전자가 튀어나와야 할 텐데 빛의 세기보다는 빛의 색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붉은 계열의 빛은 아무리 강하게 쬐어도 전자가 잘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푸른 계열의 빛은 조금만 비추어도 금방 전자가 튀어나왔죠. 이후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에너지의 단위가 진동수의 일정한 상수를 곱한 값이라는 것을 알아내는데 쉽게 말해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긴 붉은 계열의 빛은 비교적 작은 에너지를,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파란 계열의 빛은 비교적 큰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를 바탕으로 빛은 특정한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덩어리로 빛은 입자이면서도 또 동시에 파동일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0여 년에 가까웠던 빛에 대한 논쟁은 결국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개념은 어떠한 물질이 입자와 파동 중 한 가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상태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양자역학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 브로이는 전자와 같이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파동적 특성 또한 가지고 있다는 물질파라는 이론을 창시하게 되죠. 거기에 에르빈 슈레딩거는 이 파동을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해 양자역학의 기틀을 다졌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방정식에 의하면 물질의 위치는 어느 한 곳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그저 확률에 따라 이곳에 존재할 수도 있고 저곳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빛의 이중성을 밝혀낸 아인슈타인조차도 물질이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나는 하느님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만큼이나 양자역학은 과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당시 우주를 설명하던 고전역학의 명암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전역학에도 양자역학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데요. 볼츠만의 이론에 따르면 절대 영도인 0켈빈에서는 분자들이 움직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움직일 힘이 없으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달리 실제 0켈빈에서는 수많은 입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는 정말 놀라운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진공이라고 하면 아무런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산소 같은 것이 존재하는 우주 속 환경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 완벽한 진공이란 존재할 수 없었는데요. 공기가 희박한 우주든 대기가 두터운 목성이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는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는 짧은 찰나에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되고 또 소멸하는 양자요동 과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 생겨났다가 서로 만나 사라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상식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야기로 우리 같은 일반인은 물론 과학자들까지 이 이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역학이 고전역학 과학자들에게 더욱 배척받기도 하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양자요동에 의하면 고전역학이 풀어내지 못한 우주 배경 복사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빅뱅 이후 발생한 급팽창으로 너무나도 균일해져 그 어떠한 물질도 생성할 수 없었던 초기 우주. 하지만 이 시기의 우주는 지금에 비하면 매우 작은 공간에 불과했고, 지금은 우주가 주로 상대성 이론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때는 양자역학이 더욱 우세한 상황이었죠. 앞서 알아본 양자요동에 의해 우주의 모든 공간에서는 양자요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정말 찰나의 순간에 균일했던 우주에 비교적 물질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매우 미세한 불균일이었지만 이 불균열은 주위의 물질을 끌어모았고, 이 과정에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며 균일했던 이 우주의 균형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 양자요동으로 인해 모이게 되며 결국 오랜 시간을 거쳐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었죠. 이는 절대 통합될 수 없을 것 같던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덕에 고전역학의 영원한 미스테리가 될 뻔했던 천체 형성의 역사를 풀어내었습니다. 1924년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여러 후속 연구와 탐사선을 통해 이 우주가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진 수많은 천문학자들은 균일해야 할 우주가 균일하지 않은 이유를 찾아 나섰고, 이 우주를 관측하며 이 세상이 생각보다 신기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마거릿 갤러와 존 허크라는 하나하나의 은하를 꾸준히 관측하며 은하와 은하들 간의 관계에 주목했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죠. 그들이 쌓아온 데이터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하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장벽과도 같아 그레이트 월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또 은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면 반대로 은하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곳도 존재했는데, 이곳은 보이드 혹은 공동이라 부르며 우주에는 은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증명하게 되었죠. 계속 관측을 통해 수억광 년 걸쳐 존재하고 있는 은하들의 분포는 마치 전구의 필라멘트처럼 가느다란 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필라멘트가 다른 필라멘트와 만나는 지점에는 은하들이 밀집된 은하단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빅뱅 이후 균일했던 우주가 어떻게 또 이런 특이한 구조를 만들었냐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양자요동에 의해 미세하게 질량이 많은 부분이 생겨 물질이 생겨났다고 해도 그는 물질과 물질이 뭉쳐 천체를 형성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 양자요동은 너무나도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현상이기에 이런 우주의 모양을 만드는 데까지는 힘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해 관측되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특이한 현상을 일으킬 추가적인 중력을 제공해줄 특수한 물질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9년 천문학자 밥 콕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들 중에서 특히 은하를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은하 주변부의 회전 속도가 이론상으로 구한 회전 속도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었죠. 몇 % 정도의 오차라면 계산 실수라 정교하지 못한 관측으로 인해 빚어진 차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겠지만, 관측과 이론에 의해 얻어진 회전 속도의 차이는 그런 오류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운동을 관찰해보면 케플러 법칙에 의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져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중심과 거리가 멀면 구심력이 약해서 속도가 작지만, 중심과 가까우면 구심력이 강해 속도가 큰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로 태양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해왕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밥 콕이 발견한 이런 이상한 현상은 우리 은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수많은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구조 역시 중심부로 갈수록 별들의 밀도가 증가하며 대부분의 관측 가능한 질량이 태양궤도 안쪽에 분포해 있어 은하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케플러 법칙에 의해 별들의 공전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 베라 루빈과 켄트 포드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은하들의 회전 속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하였으나, 예측과 달리 은하의 외곽부에서 떨어졌어야 할 회전 속도가 전혀 감소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우리 은하 외곽의 별들의 질량을 압도할 정도로 많은 양의 보이지 않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은하를 감싸고 있는 이 미지의 물질이 없다면 은하 외곽의 별들은 자체 공전 속도에 의해 뿔뿔이 흩어졌을 거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다시피 그 신비한 물질의 정체가 바로 암흑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우주의 미스테리가 암흑물질이 존재할 때 풀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정작 그 암흑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암흑물질은 오직 중력과 상호작용하며 이 우주 곳곳에 최소 26% 정도 있을 것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기이한 특성과 중력 이외에는 그 존재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자 일각에서는 그저 우리가 아직까지 기술적 문제로 관측하지 못한 원시 블랙홀, 빅뱅과 함께 존재했었던 비활성 뉴트리노, 혹은 원자가 되지 못하고 남은 쿼크 덩어리들을 암흑물질로 착각하고 있냐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 주장에 허점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이 암흑물질은 베일에 감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암흑물질은 차가운 암흑물질, 뜨거운 암흑물질, 흐릿한 암흑물질 등 다양한 분류에 따라 그 후보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확인되는 암흑물질은 차가운 암흑물질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우주의 26%를 차지하며 거의 운동하지 않고 오직 중력만을 행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속속들이 이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의 나머지 69%를 차지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질량이었습니다.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으로 측정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 인류는 우주에 수많은 탐사선을 띄우며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점차 정밀하게 측정해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주의 본질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는커녕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만이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주의 나이 문제였는데요. 빅뱅 이론 발표 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빅뱅의 폭발과 함께 남아있는 폭발의 관성력이 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이 팽창 속도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이토록 평탄하려면 빅뱅 초기 상당한 밀도의 물질이 존재해야만 했고 이렇게 물질들이 많다면 팽창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느려져야 했기 때문에 빅뱅 이후 현재 시점의 팽창 속도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즉 우주의 나이는 93억 년 정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 인류가 측정한 별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던 구상성단의 나이를 측정해보면 적어도 110억 년 이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는 곧 이 우주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늦추는 물질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팽창을 도와주는 무언가, 즉 암흑 에너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 우주에서 항상 동일한 밝기를 내며 우주의 표지판으로 사용되는 1A형 초신성은 관측해보면 이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적색 편의를 찾아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별이 멀리 있는 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주의 팽창 속도를 점점 빨라지게 만든다고 알려진 암흑 에너지의 양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구 결과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우주가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을지도 모르죠. 약 100여 년 전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로 바꿔버릴 놀라운 발견을 해낸 세계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는 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 광양자 가설 등 혼자만의 힘으로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지만 그가 21세기 현재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가 존재했던 20세기부터 지금까지 과학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만약 그의 광양자 가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핸드폰도, 컴퓨터도, TV도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광양자 가설이 바로 양자역학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이죠.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거대한 스케일을 다루는 천문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재미있게도 우주의 이야기를 할 때 양자역학을 빼놓고는 절대 우주의 탄생, 빅뱅을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오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등등 미스테리한 빅뱅의 단서들이 발견되고 있죠.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석학들의 연구 끝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었는데 최근 수십 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암흑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1884년 이미 존재가 예견되었던 암흑물질과 달리 비교적 최근 존재 가능성이 언급되었던 암흑에너지, 지금으로부터 고작 40년 전쯤인 1980년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앨런 구스와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 알렉세이 스타로빈스키가 극초기 우주에서 어떠한 특정한 장이 급팽창을 유발했을 수도 있다 말하며 암흑에너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암흑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우주를 설명하는 모형들은 이 우주가 95%의 차가운 암흑물질과 5%의 일반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이러한 모형들은 실제 은하들과 은하단들을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1980년대 후반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맙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형들은 관측에서 나온 값보다 훨씬 낮은 허블 상수를 필요로 했고, 또한 거대 규모 은하가 밀집하여 존재하는 것을 실제와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었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 말,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점점 더 멀리에 있는 별들을 관측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도중 1A형 초신성이라는 재미있는 친구를 발견하게 되죠. 보통 천문학자들은 지구로부터 수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천체와의 거리를 구할 때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 밝기가 변하지 않는 별을 이용하고 있는데, 1A형 초신성은 이미 한참 전에 백색 외성이 된 상태로 약 130억 광년까지는 이 1A형 초신성을 이용해 거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A형 초신성을 통해 지구와의 거리를 측정해본 결과 우주가 약 40억 년 전부터 점점 더 빨리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암흑물질과 일반 물질은 자신들의 중력에 의해 언젠가는 점점 가까워져야 했는데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미스테리한 현상은 1990년대 우주론의 최대 수수께끼이자 현대 물리학의 큰 난제가 되었죠. 그러던 중 시카고 대학의 천문 우주 물리학과 교수 마이클 터너 교수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것을 들고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였습니다. 그는 이 우주를 40억 년 전부터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청력의 에너지원으로 암흑 에너지를 지목했고,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이 우주에는 생각보다 많은 암흑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꽤나 그럴듯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 잠시 주목받긴 했으나 문제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일지라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저 보기 좋은 소설에 불과했죠. 하지만 미국의 나사와 유럽의 ESA가 우주관측 위성, 코비, 우주배경 복사 탐사 위성, WMAP, 플랑크 우주망원경을 통해 우주 탄생 직후 38만 년 뒤의 모습을 찍어내며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 그리고 암흑 에너지 없이는 현재의 우주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우주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알려진 표준 이론 모형에서는 이 우주가 69%의 암흑 에너지와 26%의 암흑 물질, 그리고 단 5%만의 관측 가능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직까지 이들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관측한 적은 없었지만 이 정도의 구성 비율이면 이 우주의 이야기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이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암흑 에너지가 사실은 우주를 팽창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5일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영욱 교수가 주도한 연구진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235회 미국 천문학회 총회에서 암흑에너지의 존재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발표에 따르면 암흑에너지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기보다는 암흑에너지를 탄생하게 하였던 우주의 가속 팽창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알아보았듯 과거 과학자들은 1A형 초신성의 절대 밝기를 통해 이 우주가 약 40억 년 전부터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는데요. 문제는 이 1A형 초신성의 절대 밝기가 우주 모든 곳에서 같지 않고 은하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A형 초신성은 모든 핵융합 과정을 마치고 죽음을 기다리며 차갑게 식어가던 백색 외성이 함께 공전을 하던 동반성의 물질을 흡수하다 한계 질량에 이르러 폭발하며 밝게 빛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느리게 자전하는 백색 외성이 물질을 흡수해 최대로 커질 수 있는 질량의 한계는 태양의 1.44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별의 폭발에 따른 밝기는 일종의 보정 과정을 거치면 우주 어디에서나 일정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었죠. 때문에 1A형 초신성은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 곳곳이 세워둔 일종의 동일한 표지판처럼 연구에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가속 팽창 역시 이를 통해 발견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영욱 교수팀이 칠레 라 캄파냐의 2.5m 구경 망원경과 미국 애리조나의 6.5m 구경의 MMT 망원경을 이용해 59개의 가까운 은하를 관측한 결과 1A형 초신성의 밝기가 모두 동일하지 않고 초신성이 포함된 은하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놀라운 결과를 관측해내게 됩니다. 2016년 1차로 27개의 은하를 관측해 같은 현상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번에는 32개의 은하를 추가로 연구해 원 A형 초신성의 밝기가 다를 수 있음을 세상에 알렸죠. 이에 원 A형 초신성을 통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애덤 리스가 같은 해 6월 반박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11월 연구팀은 재반박 논문을 통해 애덤 리스의 반박 자료가 오히려 연구팀의 결과를 더욱 강력히 지지한다는 반전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2021년 5월 캘리포니아 연구팀에 의해 제3자 검증이 이루어졌고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로체스터대, 프랑스 소르본느대, 독일 본대, 스페인 천체물리연구소 연구자 등 다수의 연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우주의 가속 팽창을 꽤나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십 년간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려야 하는 일인 만큼 후속 연구가 필요했고 그렇게 이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듯 하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8일 이번엔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박찬범 교수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에서 우주 팽창은 암흑에너지가 아닌 제5원소 때문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그 중에서도 우주상수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주상수는 기체의 압력과 밀도의 비율인 상태방정식 값을 측정하여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물리학자들은 큰 규모의 물질 밀도의 요동, 초신성의 밝기 등 다양한 관측을 통해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과 우주 공간의 공류를 측정해왔죠. 지금까지는 그 모든 결과가 오차 범위 안에서 우주상수의 상태방정식 값인 -1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람다 CDM 모형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국제공동연구진의 분석 결과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 값이 -1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슬로운 디지털 청구 측량의 자료로 우주 팽창의 역사를 측정한 결과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 값은 -0.903이었고 이번 결과가 기존의 모형과 부합할 확률은 단 0.02%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놓았죠. 이에 대해 연구팀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것은 암흑에너지가 아닌 제5원소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와 함께 이번 연구는 우주론 연구에 두 가지 어려운 숙제를 던져준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구한 우주의 팽창 역사와 우주 배경 복사 관측으로부터 얻은 초기 우주의 팽창 역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기존 모양에서의 암흑에너지의 양과 특징을 약간 바꾸는 정도로는 이 오차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역시 새롭게 제기된 가설인 만큼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논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우리 우주는 사실 암흑에너지 때문에 팽창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을까요? 나아가 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건 역시 우리가 잘못 관측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암흑에너지에 대한 논란은 단지 우리가 연구해온 결과가 틀렸기 때문에 충격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 결과를 다시 써내려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신히 결론을 낸 우주 종말 이야기가 아예 딴판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발표, 1929년 에드윈 허블의 우주 팽창 증거 관측 이후 당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우주론의 진실은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물론 허블보다 2년 앞서 르메트르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기는 했으나 이 광활한 우주가 한 점에서 그것도 폭발과도 같은 급팽창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당시 과학자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나 지금이나 우주는 변함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에서 단순히 팽창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정상 우주론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정상 우주론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으며 단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말할 뿐이었죠. 게다가 팽창한 공간에는 저절로 원자들이 생겨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위반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빅뱅 우주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은 과학자들도 현재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우주가 한 점에서 팽창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천문학적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는 이제 정상 우주론 대신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우주의 종말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1922년 프리드만이 만들어낸 우주의 이야기,
프리드만 방정식에서부터 시작하였죠. 프리드만 방정식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총 3가지의 형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공간 속의 질량이 임계점보다 많아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해지는 형태였죠. 즉, 우리 우주를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구 형태로 생겼다는 것이었는데요.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는 유한한 값이었지만 공은 모서리지거나 각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할 수 없었죠. 다시 말해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해 아무리 앞으로 가봐도 우리는 끝을 볼 수 없지만 정작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즉 우주의 넓이는 유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긴 우주를 닫힌 우주라고 부르죠. 계속해서 두 번째는 특정 공간 속의 질량이 임계점보다 적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강해지는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우주가 말 안장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전에 알아봤던 구 형태와는 반대로 굽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형태의 우주는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닫힌 우주와는 반대로 열린 우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질들 간의 중력과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형태였는데요. 이때의 우주는 두 번째 형태와 마찬가지로 열린 우주에 해당했지만 말 안장 모양보다는 비교적 평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 우주의 종말은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닫힌 우주입니다. 닫힌 우주는 앞서 알아봤듯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수축하려는 힘이 더욱 크다는 뜻으로 계속해서 팽창하던 우주는 어느 시점에서 팽창하는 힘과 우주 전체 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중력의 크기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찰나의 순간을 넘기는 순간 우주는 이제 반대로 팽창, 즉 수축하기 시작하며 그에 따라 천체들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죠. 또 이 천체들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천체들의 중력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고 중력이 세진 만큼 더욱 빨리 수축하면서 팽창하던 이 우주는 이젠 반대로 가속 수축하는 형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종말인 빅크런치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불지옥에 시달리게 될 테죠. 우선 끝없이 팽창하며 우주 전역에 2.725 켈빈으로 존재하던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수축함에 따라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온도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온도는 우주의 수축 정도에 비례해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 우주의 크기가 현재의 1000분의 1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2200도로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하죠. 만약 우리가 지구에서 이 광경을 볼 수 있다면 하늘 전체가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가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수축하게 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은 뜨거운 온도를 견디다 못해 모두 폭발하게 되고 10억 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10억 켈빈에 달해 빅뱅 이후 3분 46초 시점인 9억 켈빈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진작에 원자 형태로 파괴된 모든 천체들은 이제 그 원자마저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되며 태초의 빅뱅 이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보다도 우주가 수축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우주는 빅뱅 초기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상당 수준으로 작아진 양성자와 중성자는 한 번 더 쪼개져 쿼크와 렙톤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양전자와 전자, 뉴트리노, 광자가 존재하던 빅뱅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빅뱅 직후와 같아진 우주는 다시 한번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빅크런치, 즉 대함몰이라고 부르죠.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조금 다른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허블의 관측으로 자리잡은 팽창 우주론을 발전시켜 빅뱅 이론의 대폭발 이론을 제시한 러시아 출신의 천문학자 조지 가모프는 이 우주가 빅뱅 초기 상태에 도달할 정도로 수축하긴 하지만 결코 그 특이점까지 수축하지는 않으며 특이점에 도달하기 직전 다시 한번 폭발한다는 빅 바운스 이론을 주장하였는데요. 쉽게 말해 둘 다 우주가 최대로 팽창했다가 수축한다고 하지만 빅크런치는 하나의 우주가 완전히 수축하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주장인 반면 빅 바운스는 동일한 하나의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기에 우리 우주가 정말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우주가 유지되는 것이긴 하니 만약 우리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종말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더뎌져야 할 텐데 항상 같은 밝기로 빛나며 우주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원 A형 초신성을 관측한 결과
이 우주는 점점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에 따라 이제 과학자들은 다른 형태의 우주에서 그 종말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열린 우주는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압도적으로 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한다는 것으로 닫힌 우주에서 일어났던 과정들이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한없이 작아지게 되고 닫힌 우주 때와는 달리 2.725 켈빈에 달하던 우주의 온도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우주는 팽창할 만큼 팽창해 하늘에서 자신 외에는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이미 우주는 절대 영도인 0 켈빈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마지막 별들도 남아있던 수소와 헬륨 연소를 전부 소진한 뒤 꺼지게 되고 이들은 모두 중성자별, 백색 외성, 블랙홀 중 하나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블랙홀은 다른 천체들을 점점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남아있던 가스와 먼지까지 모두 해치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에 가까운 시간인 10의 100제곱년 후 블랙홀도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하며 물질을 이루는 근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역시 모두 붕괴되고 말죠. 남아있는 나머지 입자와 복사가 우주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어마어마한 팽창 속도에 의해 빠르게 흩어지면서 사실상 우주 공간은 이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체가 존재하지도 새로운 천체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우주는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 말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차가운 우주, 즉 빅 프리즈라고 부릅니다. 이 빅 프리즈 이론은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 종말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으로 현재 계속 관측되고 있는 우주 가속 팽창의 증거에 의해 우리 우주는 열린 우주이며 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빅 프리즈를 몸소 겪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외 우주에서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하는데 적어도 우리 태양의 남은 수명인 78억 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을 것이 분명하죠. 만약 우주가 이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행성에 정착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로 우주에 생존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우주의 열적인 죽음인 빅 프리즈 상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매우 끔찍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열린 우주에서는 이보다도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 심지어 시공간 그 자체가 찢어져 버린다는 빅 립이었습니다. 빅 프리즈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천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입자들이 결국엔 원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빅 프리즈보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황색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늘리는 만큼 고무줄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당기게 되면 고무줄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끊어지고 마는데요. 우리 우주 역시 처음엔 점점 팽창하다가 그 한계점을 넘는 순간 그 공간마저 찢어져 버린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런 빅 립은 아직까지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우선 암흑 에너지는 이 우주의 6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의 밀도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암흑 물질 등이 우주 수축에 기여하는 정도보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 더욱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우주의 크기가 2배가 되었을 때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되는데 만약 암흑 에너지가 우리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우주는 지금부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팽창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빨라지던 팽창 속도는 우주가 자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버리게 되고 결국 이 우주는 지구, 태양, 원자, 양성자, 전자 할 것 없이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주가 갈 수 있는 종착지 중에서 그야말로 가장 처참하고도 잔인한 종말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우주의 종말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구의 수명만 해도 수십억 년 이상 남았으며 우리 인간이 수십억 년 동안 살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온 이야기들 역시 수백 년 혹은 수십 년 뒤에는 잘못된 생각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몇몇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부터 시작된 빅뱅 이론을 절대적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와 같은 미지의 가상물질을 억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따르면 빅뱅 이론은 완벽에 가까운 이론이긴 하지만 허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더욱 완벽한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함께 드디어 우주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인류. 인류는 그로부터 정적 우주론,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 등 이 미스테리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었고 그중 빅뱅 이론만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우리의 우주를 설명하는 완벽한 이론이라 불리고 있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빅뱅 이론에도 몇 가지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현재 그들에게 암흑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 미스테리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이름이 암흑인 만큼 그에 대한 정보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급기야 일부 학자들은 빅뱅 이론이 무조건 맞다는 가정을 깨트리기 싫어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암흑이라는 개념을 억지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암흑이라는 무적의 단어 없이도 이 우주를 설명할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1927년 조르주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이해 탄생한 위대한 이론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당시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우주의 대폭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며 당시 우주는 영원 불멸할 것이라 생각했던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이 우주가 빅뱅이라는 폭발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우주는 어떤 이유로 폭발을 했으며 폭발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 우주는 어떻게 되는지 등 말이죠. 그로부터 약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이 당시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의문은 해결이 되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연구 끝에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빅뱅으로 태어난 이 우주는 어떤 이유로 대폭발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탄생한 이 광활한 우주 중에서 왜 하필 우리 은하 속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지구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탄생케 했냐는 것이었죠. 솔직히 누군가와 일부러 이렇게 짜맞췄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설명할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사실 우주는 고도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아닐까?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사실은 누군가의 컴퓨터 속 혹은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과학기술로 인해 탄생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사실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든 것이 생성되어 있는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킨 적도 없었는데 거기서 땅을 파고 철을 구해 곡괭이를 만들고 배가 고프면 돼지나 소를 사냥해 고기를 얻거나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먹고 그러면서 얻은 흙과 돌로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컴퓨터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게임 속 우리를 대변하는 이 캐릭터 스티브에게만은 이 세상이 진짜일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현실이고 모든 것이 진짜이지만 만약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우주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들의 시뮬레이션 속 하나의 캐릭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16년 참여한 한 학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있을 확률은 수십억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옥스포드 대학의 철학자 닐 보스트롬은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사고 실험까지 진행하며 현재 많은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들이 막연하게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을 할 때 멀리 있는 대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인다는 우리의 경험을 게임에 녹여내기 위해 이와 같이 연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제한적인 컴퓨터의 성능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는데요. 수십 년에 걸쳐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발전하였다고 해도 모든 가정에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는 없기에 게임 제작사에서는 유저들의 컴퓨터 스펙을 고려해 게임 효과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 속에서의 그래픽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 해결책으로 적당히 윤곽 정도만 보이면 되는 멀리 있는 배경을 흐릿하게 표현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 결과 컴퓨터가 보다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멀리 있는 것은 아직 렌더링을 끝마치지 않은 상태로 보여주고 만약 유저가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컴퓨터는 그때부터 연산을 시작해 우리에게 뚜렷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유저가 그곳으로 향하지 않게 된다면 컴퓨터는 더 이상 그곳을 연산하지 않아 그 공간을 이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게 되죠. 바로 이 점이 게임 속 세상과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었는데, 우주 역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에 해당하며 우주라는 컴퓨터가 그때그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리미트를 걸어 우리의 세상도 멀리 있는 것은 아직 렌더링이 되지 않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 속 세상이라고 주장하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당연하게도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의 근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과학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그는 지구 문명이 모조리 파괴되었을 때 후대에 딱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기고 싶냐는 질문에 고민도 없이 이 문장을 꼽았는데요. 세상 모든 것들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우리 인류가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개념을 깨우친 순간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한 만큼 최소 기본 입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최소 기본 입자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세상에는 최소 단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원자가 최소 단위인 것처럼 길이나 시간을 이야기할 때도 최소 단위라는 것이 있죠. 바로 플랑크 길이 혹은 플랑크 시간이었습니다. 플랑크 길이란 우리 우주의 근간을 구성하는 물리법칙, 이를테면 광속, 중력 상수, 빛의 에너지에 관한 공식에서 나오는 디렉 상수를 조합하여 만들어낸 길이로 우리가 측정한 가능한 선에서 가장 짧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1플랑크 길이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로 이 우주의 0.5 플랑크 길이, 1.7 플랑크 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의 최소 입자인 원자를 이야기할 때 0.5 원자, 1.7 원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0.99 플랑크 길이만큼 이동하는 것은 0 플랑크 길이, 즉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고, 1.99 플랑크 길이만큼 이동하는 것은 1 플랑크 길이만큼 움직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어디서 본 것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바로 데이터의 최소 단위인 비트와 그래픽의 최소 단위인 픽셀과 말이죠. 이들 역시 1비트, 1픽셀이 최소 단위로 0.2비트, 1.4픽셀 같은 건 정의되지 않은 값이죠.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는 초속 2억 9,979만 2,458m로 움직이는 빛밖에 없으며,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이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죠. 때문에 우주 시뮬레이션 학자들은 이 우주의 무한한 연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속 3억 킬로미터라는 빛의 속도로 연산을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연산할 필요도 없고, 우주라는 컴퓨터가 무리 없이 연산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초속 3억 미터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 우리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이유도 이제 막 렌더링을 끝마친 곳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고, 그 너머의 우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렌더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 외에도 여럿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2003년 옥스포드 대학의 철학자 닐 보스트롬은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도발적인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생각을 기반으로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류가 충분히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주 전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 정도로 발전한 인류가 단 한 개의 시뮬레이션만을 돌릴 이유는 없다. 세 번째, 그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서 발전한 인류 역시 똑같은 발전을 거쳐 다시 한번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면 시뮬레이션 된 우주는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우리 이전에 발전된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의 주장을 쉽게 정리하자면, 인류가 충분히 고도화된 발전을 이룩하여 마침내 이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우주가 연쇄적으로 생성될 텐데, 우리가 그 수많은 시뮬레이션 우주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모든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듯 우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거대한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를 만들어낸 것은 물론 현재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VR 기기까지 탄생시켰죠. 만약 여기서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태초의 우주, 빅뱅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빅뱅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우주는 우리 우주와 같이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분명 어디선가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다시 태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생명체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들 역시 발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물의 근본을 궁금해하며 다시 한번 빅뱅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빅뱅을 재현할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닐 보스트롬의 첫 번째 전제, 인류가 충분히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주 전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를 위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만든 시뮬레이션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특정한 우주에서는 굳이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아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에 거주 중이다. 물론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 부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를 찾아볼 방법 역시 존재하지 않았죠. 때문에 이 우주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을 위협하는 굉장히 유력한 가설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기에 아직까지는 약세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빅뱅 우주론을 위협하는 우주론은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리와 같은 이 우주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가령 이 우주의 폭발 시기나 폭발 후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매개 변수들의 수와 값 등이 말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약 138억 년 태어난 이 우주가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에는 무려 30개의 기본 입자와 19개에 이르는 매개 변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우주가 이렇게 세밀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신의 개입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다중우주론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우주 밖에는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다른 특징, 이를테면 매개 변수의 수와 값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도 우리 우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번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손가락을 구부린다 편다부터 오늘 회사에 출근한다 출근하지 않는다 밥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와 같이 매우 많은 선택지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선택지들은 모두 다른 결론을 내놓게 되는데요.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려 앞으로의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밤에 야식을 찾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매번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고 그 선택들은 각각 우리에게 다양한 미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각 선택지의 다른 우주가 하나씩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는 우주와 출근하지 않는 우주, 밥을 먹는 우주와 밥을 먹지 않는 우주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선택지에 맞는 우주를 관측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우주는 빅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로 인해 시작된 것은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며 단순히 수많은 변수들의 조합이 우연히 조화를 이루었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중우주론 역시 시뮬레이션 이론과 마찬가지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설사 다중우주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우주와 다른 선택을 한 우주에는 그 어떠한 접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다른 우주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우주론의 정설이라고 한다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강력한 증거가 발견된 빅뱅 이론밖에 남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증명할 수만 있다면 빅뱅 이론은 단숨에 사장될 엄청난 이론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를 통해 중력 이론의 완성이라는 큰 목표를 이룬 아인슈타인은 이제 어떠한 새로운 발견을 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결국엔 모두 하나에서 왔다는 생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알려진 힘은 중력과 전자기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둘만 통합하면 드디어 인류는 우주의 본질을 찾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는 그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물리학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인 강력, 양력,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양대 산맥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통합해야 했기 때문이죠. 강력과 양력, 전자기력은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는 힘인 반면 중력은 그보다도 훨씬 거대한 스케일의 거시세계의 일을 설명하는 힘인 만큼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이야기는 작은 것과 큰 것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빅뱅 이론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게 되자, 즉 우주의 근본을 설명할 수 없게 되자 일부 학자들은 아예 새로운 우주론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이 모든 우주가 사실은 하나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촉근 이론이었죠.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우주를 구성하던 초기 기본 입자의 수는 무려 30개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도 이렇게 많은 수의 입자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때문에 촉근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기본 입자들 역시 최소 단위가 아니며 이들은 모두 1차원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끈의 진동 패턴이나 장력에 따라 입자들의 질량이나 전하, 스핀 등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주의 만물이 이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자연계 힘의 통합은 물론 빅뱅 우주론의 모든 미스테리가 한 번에 풀렸습니다. 결국 학자들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것의 이론, 즉 M 이론을 탄생시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앞서 알아본 이론들처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이론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를 찾거나 그 현상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론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물질의 기본 입자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쪼개야 했지만 이는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재현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은 특정 에너지에서 하나의 상태로 통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를 실험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M 이론은 마침내 우리 우주론에 마침표를 찍게 되겠죠. 하지만 그 특정 에너지의 수준은 무려 10의 19제곱 기가 전자볼트로 이 수치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보다 대략 1000조배나 큰 에너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M 이론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촉근 이론이 매우 강력하고 단순하며 아름답기는 하지만 실험적인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표준 모형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촉근 이론만큼 표준 모형의 허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이론이 없는 만큼 아직까지 모든 것의 이론의 후보로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약 138억 년 전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던 곳에서 갑자기 일어난 이벤트 빅뱅. 빅뱅은 1초 만에 이 광활한 우주를 구성하는 수많은 입자들을 만들어내었고 수십억 년에 걸쳐 그 입자들을 우주 곳곳에 뿌리며 우리 태양과 지구 같은 수많은 천체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과 지구는 이 우주에서 현재까지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왜 자신이 유일한지, 태양과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빅뱅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며 천동설부터 지동설, 정적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그리고 빅뱅 우주론이라는 막강한 이론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 이 우주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 다중우주론, M 이론과 같은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냈지만 이들은 증거조차 찾지 못하며 과연 우리 인류가 이 우주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지금의 문명을 일으켜 세웠으며 지금의 상식 수준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였죠.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 이 미스테리한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고야 말 겁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